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신율입니다.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는 DNA 조사에 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DNA 조사 중에서 정확한 미토콘드리아 검사에 의해서 유 씨의 친형이죠. 유병일의 DNA와 유병원으로 추정된 변사체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하죠.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은 과연 교주의 자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 부산 장신대 탁재희 교수로부터 들어보고요. 또 2부에서는 지금 세월호 수사를 주장하면서 단식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으로부터 만일 유병원의 사체로 확인이 될 경우 앞으로 진상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서는 표창원 소장으로부터 이번 변사체 발견을 둘러싼 미스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구원파 측이 저희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구원파 측은 유병원 사체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구원파 측 입장 저희가 연결되는 대로 즉시 여러분과 함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유병원 문제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네. 오늘 뉴스 카피는 유병원 아닙니까? 카피는요, 예. 긴급 카피 CSI입니다. CSI. 예. Crime Scene Investigation. 그렇군요. 과학 수사대죠. 예, 유명한 예. 미국 드라마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예, 예. 어제까지 이제 뉴스들 다 오늘 아침에 버렸고요. 예. 속보 쏟아지는 걸 보고 예. 과연 유병원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오전 9시에 경찰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만, 예. 국과수의 또 이 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한 자정이 지나면서 예. 이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YTN을 보고 있었는데 예. 유병원 추정 사체 발견 이렇게 나왔는데 예. 경찰의 입장이 매우 당혹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순천경찰서 또 전남청 이 DNA가 유병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오자 예. 사실은 이게 무연고자의 이 사체로 생각을 하고 이 일부 이 DNA 감식을 의뢰했는데 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가장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리를 해보면 네. 이 변사체가 발견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변사체가 유병원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놀라운 근데 점인데요. 5월 25일에 그 송치죄를 덮쳤었죠. 그리고 이 직전에 도주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사체가 발견된 것은 6월 12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문제가 되는 이 순천의 송치제 휴게소에서 2.5km 예. 가까운 거리입니다. 2.5km면 도보로 몇 분 안 걸리는 거리인데요. 예. 그 매실밭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정 파카 겨울 옷을 입고 있었고 검정색 바지 번거지를 쓰고 있는 차림이었는데 주변에 이제 소주병과 이 막걸리통이 산재해 있어서 유병원으로 추정을 이제 안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40일이 지나서 나온 결과에 이 인천 합동수사팀 당혹한 건 물론이고 순천 경찰서까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의문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DNA는 과학적인 거니까 만약에 본인으로 확인되면 과학적인 증거는 확증되는 것인데 나머지 수많은 의문점들이 이제 풀어나가는데 대국민 남양 특집 미스테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5km라고 얘기를 했는데 2.5km. 2.5km. 네네. 근데 사실 2.5km 물론 걸어갈 수도 충분히 있죠. 네. 근데 유병원이가 이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을 했다면 더군다나 혼자 이동을 했다면 걸어갔을 텐데. 그렇죠. 그죠? 근데 걸어가는 과정에서 글쎄요. 5월 달에 만약 죽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걸 걸어가는데 겨울옷 입고 걸어가면 무지개 덥지 않나? 그렇죠. 하는 이런 궁금증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물론 뭐 이제 네, 산악 네. 지역이니까 밤엔 추울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망 시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 지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 이 사체가 훼손이 돼서 예. 이 거의 백골화가 80에서 90% 진행됐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육안으로는 이제 얼굴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엉덩이 뼈 부위를 지금 이제 감식으로 넘긴 것인데 DNA 결과를 본다면 과학적인 사실은 일단 확증이 되는 거지만 예.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의 추정도 이제 검경이 밝혀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자살로 대략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살일지 타살일지는 아직도 또 확증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시신의 부훼손 상태가 네. 너무 심해서 어떻게 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렇죠. 경로 파악도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5월이라고 하지만 날씨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지만 예. 18일 정도의 시기 동안 이렇게 사체가 훼손되기는 쉽지 않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제 산짐승들이 있었다면 또 이제 다른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추정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아주 어수선한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수선한 아침에 마지막으로 노래 어떤 노래 네, 들을까요? 오늘은 뭐 미스테리인데요. 예. 빨리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수사 확증 발표가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죽음은 또 다른 음모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함께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오페라 유령의 테마 들으면서 저는 교수님께 맡기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톰 데 오페라 유령.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Beneath the opera house, I know is there. He's with me on the stage. He's everywhere. And when my song begins, I always find the phantom of the opera is there inside my mind.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유병헌 사체로 추정되는 변사체 발견 문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체는 6월 12일이었죠. 전남 순천 송치제 휴게소 부근 매실밭에서 백골 상태라고 할 만큼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엉덩이 뼈 일부로 DNA 감식한 결과 유병헌 형의 DNA와 거의 일치한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잠시 후 9시면은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종교 전문가시죠. 부산장신대 탁질 교수 연결해서 과연 유병헌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종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유병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그 순천경찰서의 공식 기자회견이나 특별히 국가수의 그 최종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적으로 순천 또 송지채 인근인데 그 장소는 이제 5월 25일 날 그 검거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을 둘 수가 있고 특별히 12일 날 6월 12일 날 시신이 확보된 것을 고려하고 또 그간 또 DNA 검사를 하고 또 수감 중인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DNA 비교 가능성들을 그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유병헌 씨가 그동안 이렇게 보여줬던 어떤 그 단체 내부에서 어떤 제왕적인 또 언행들을 고려할 때 계속적으로 수사가 본인에게 맞춰지는 그런 부담감이나 또 어떤 책임 그런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교주 역할을 하는 어떤 핵심적인 지도자가 자살하는 경우에 있나요?
뭐 국내에서 뭐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국내에 있었던 이런 사이비 종교 단체 특성상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상식에 의해서 그런 단체가 운영되거나 또 혹은 신도들이 어떤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파 측이 오늘 저희 제작진한테 새벽에 문자를 줬어요. 그러면서 유병헌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저희 제작진한테 해왔거든요. 네. 이 구원파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만약에 구원파에서 유병헌 씨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 지난 6월 12일 이후에 그 구원파의 대응이나 정황들을 쭉 고려를 해보면은, 유병헌 씨의 죽음을 구원파 내부에서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구원파가 어떻게 반응한가 보다는 지금 조금 후에 경찰이나 국가수 발표 이후에 구원파의 반응에 사회나 언론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교주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신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쉽진 않죠. 일반 기업에서 창업자의 어떤 죽음도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도자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지도자가 현재 이제 하늘나라에 있다거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계속 지도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죽음을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럼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도 일종의 영생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완전히 어떤 연결선이 끊어졌다기보다는 본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성이 있고 우리들이 여기에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단체의 해석에 따르면은 마치 하늘나라와 땅을 오가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혹은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말이나 남겨진 어떤 글이나 어떤 행동들의 기록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계시를 주고 있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일반적인 종교단체의 특성상.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유병헌의 후계가 돼서 유병헌이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종교 집단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그러한 후계 구도가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일반 어떤 기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후계자가 훈련받아지고 또 교육받아져서 후계자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런 종교단체에 있어서는 그 종교성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드러난 구원파 내부의 어떤 조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구원파 금수원 내부의 집단 지도 체제를 고려할 때 과연 어떤 특정 인물이 유병헌 씨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후계자로서 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은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와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건 이렇게 네, 해도 집단 되나요? 지도 체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한 그 속에서 어떤 후계 구도를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죽음과 혹은 후계 구도의 구축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우리가 보기엔 무서운 어떤 종교단체의 어떤 결정이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유병헌이 평소 설교 중에 사후세계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종교단체라고 했을 때에는 종교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실보다는 사후세계 혹은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그것을 해석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종교 단체로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또 그 어떤 그 사후 이후에 그 어떤 그 교리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종교 단체로 보기는 어렵겠죠. 예. 그리고 이 종교 이 일부 일각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유병헌이 재림설을 꾸민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망했다 그러고 다시 나타나. 이런 일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죠. 뭐 모든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이 유 씨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도 역시 세월호 참사의 2차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교리적인 해석으로 확장하기는 현재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기독교 특히 이제 물론 천주교는 당연히 그렇지만은 이 자살을 용인하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자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예.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은 만약에 자살이라고 한다면은 예. 혹시 유병헌 씨가 세월호 혹은 세모 혹은 구원파에 또 특별히 실질적인 세월호의 소유주로서 만약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사의 초점이 유병헌 씨에게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꼬리 끊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자살 가능성이 참 염두에 두기가 어렵지만 혹이 예전에 어떤 구원파와 연관된 의혹을 받고 있는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어졌던 수년 동안의 그런 행보들을 볼 때에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가능성도 지금 닫아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꼬리 끊기라고 얘기를 했을 땐 본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자살이라는 가능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진행상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세월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씨의 역할상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예전 오대양 사건처럼 또 이것이 만약에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는다고 한다면은 또 지금 구원파라든지 세모의 어떤 향후 진로도 구원파 이후처럼 또 계속적으로 또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이 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구원파를 위한 극단적인 꼬리 끊기로서의 자살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구원파 내부에서 다시 다른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 두려워요. 유병헌 씨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정말 사회적인 충격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누군가에게는 형제일 텐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것으로 족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세월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격을 받을 만큼 크게 받고 있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죽음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있어서 전혀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언론이나 사회에서 구원파 신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들도 그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던 지도자가 죽었다고 한다면 힘들겠지만 더 이상 사회적으로 2차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구원파 신도들도 이성적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향후 해결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지 2차 피해가 나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병헌 씨의 죽음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씨의 죽음이 구원파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아픔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가 이 이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아픔을 느끼지만 이 원인 규명을 우리는 계속해야 하고 네. 그래야만 2차, 3차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종교 전문가시죠. 부산장신대 탁재일 교수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찬박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예, 잠시 스포츠 뉴스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투수 오승환이 한일 통상 300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네, 한신 타이거즈에서 마무리 투수로 뛰고 있죠. 예. 어제 요미우리 자이언트전에서 3대0으로 앞선 9회 초에 등판을 했습니다. 실점 없이 경기를 잘 마쳤고요. 올 시즌 23번째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277개 세이브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22개를 기록하니까요. 한일 통산 300번째 세이브를 달성을 했죠. 이전에 임창용 선수가 한일 통산 300번째 세이브를 달성을 하고 그에 이어서 오승환 선수가 두 번째입니다. 다음 목표는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구원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임창용 선수 야쿠르트 스왈로우에서 5차례나 30세이브 이상을 기록을 했지만 구원왕을 하지 못했고요. 역시 선동열 감독이 나고야에서 뛸 때도 그때도 역시 구원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오승환 선수가 세이브 1위인데 2위하고 격차가 무려 7개나 나고 있거든요. 예. 이 페이스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첫 일본 프로야구 구원왕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박태환이 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 선발 전수에 6관왕에 올랐죠. 여전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국내 대회니까요. 우승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유형에서는 100m, 400m, 200m 모두 다 1위를 차지했고요. 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 혼영 400m를 뛰었습니다. 예. 개인 혼영 400m는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순으로 100m씩 헤엄을 쳐서 순위를 가리는데요. 박태환의 주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초반에 저병일 때는 4위, 계속 나중에는 5위까지 밀렸다가 자유형이 맨 마지막인데 거기서 1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에 박태환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도전합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그 전에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모두 다 수영에서 3관왕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3회 연속 아시안게임 3관왕에 도전을 하는데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자유형 200m에서는 올 시즌 세계 최고 기록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이제 호주로 건너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훈련 잘하고 올해 온다고 하면은 뭐 금메달 몇 개 정도는 따낼 거로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부터 야구 다시 시작하죠? 네.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났고요. 오늘 4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재밌는 거는 이제 프로야구에서 4심 합의제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심판팀장, 대기 심판, 경기 운영위원 이렇게 4명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 심판에 대해서 좀 어필도 많아지고 불만들 좀 쌓이고 하니까 심판 4심 합의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비디오를 보고 일단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라는 게 TV 중계화면이에요. 예. 그걸 보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런 거는 판정하는 게 아니라 안타냐 파울이냐 홈런이냐 아니냐 아웃이냐 아니냐 이런 쪽에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재밌는 거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감독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30초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초를 넘기면 즉시 해야 된다 이거군요. 그리고 한 번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고 감독의 주장이 맞으면은 다시 한 번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한 번 판정했는데 심판의 판정이 맞는 거로 나오면은 다시 판정을 할 수가 다시 그 비디오 판정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TV 중계 화면 보신다 그랬나요? 네. TV 중계 안 하는 게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TV 중계를 지금 모두 다 합니다. 모두 다 합니까? 네, 전경기 다 하는데 더가웃에는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감독들이 TV 보다가 야 이거는 심판 판정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는 유족 대표 10여 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당신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 3명도 동참을 해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오늘 그중에 한 분 직접 전화 연결해서 유병헌 사망이 확인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있어서의 이 진상조사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연결합니다. 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식농성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로써 이제 3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실려간 건 아니고요. 제가 좀 허리가 약해서요. 아마 단식도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잠깐 치료를 받고 복대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병원에 실려가셨다 그래가지고 아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씩씩하십니다. 예? 아니, 유가족들께서는 오늘로 9일째거든요. 예. 저희라도 씩씩해야죠.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네. 지금 유병헌 소식 들으셨죠? 어제 밤에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유가족 반응은 아직 어떻게 좀 유가족분들께서는 아마 논의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규명해야 할 진실이 하나 늘어난 것 정도이겠죠.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단지 유병헌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게 국가적인 참사라는 이 합의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진상이 하나 더 밝혀진 셈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발표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신 것 같고 네. SNS 상에서도 이상한 음모론이 많이 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 정부 여당이 정말 이것을 심재철 의원께서 카톡을 돌리신 것처럼 개별 기여부 문제로 만약 이제 축소를 하려 하신다면 사실은 정부, 청와대와 유가족이나 국민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실은 좀 전국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어쨌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만약 이 유병원이 죽은 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요. 네. 그렇게 되면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없어지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도 좀 물론 이 한 분이 돌아가셨다 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책임가 오너가 돌아가셨다 해서 문제가 저는 뭐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좀 더 복잡해질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심플해요. 사실은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왜 이런 그 배가 계속 그 운항이 됐는가 이것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것이 재난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죠.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 300여 명이 수장이 되는 재난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재난의 책임은 우선 국가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심각하게 났다고 해요. 그 경우 119가 얼마나 빨리, 경찰이 얼마나 빨리 이런 식으로 이 차 사고가 재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의무가 우선 진상규명의 우선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 왜 그 사고가 이런 방식으로 났는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적인 진상규명에서는 유병헌 씨 역할은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내용에서는 그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향후에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하겠으나.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너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보상 문제나 이럴 때 실제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법인의 문제인지 혹은 개인 기업의 그러니까 개별 오너의 문제인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만약 국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면 구상권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민법 혹은 형법상의 문제는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여러 회사 측의 간부도 있고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클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피의자가 사망하면은 공소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피의자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책임자가 단지 유병헌만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유병헌만이었다면 사실은 이런 국조를 하거나 세월호 특별법까지 만들지는 않죠. 국가적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 규명을 우선 하고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도 세월호 특별법이나 세월호 국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검경에만 맡겨두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죽었으니 이걸로 종결 짓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누가요? 정부, 그러니까 검경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을 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특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은 혹여나 그런 식으로 사안이 덮여버릴까. 그래서 세월호 문제가 다시 잠복해서 더 큰 재난으로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아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권, 기소권까지를 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둬서 하면 사실은 검경이 피의자가 죽었으니 이제 종결하자라는 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이렇게 시급히 제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쟁점으로 남아있는 수사권, 기소권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만약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런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면 사실은 검경의 수사 방향에 의해서 좌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피해자도 돌아가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거 확인을 해야 추정이 이제 되죠. 되지만 9시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묻히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죠.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또 별도로 물으면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침몰했다라고 이 조중동이나 모든 신문에서 많이 기사를 뽑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침몰했다는 그 수준에 비추어서 본다면 법적 근거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그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세월호 특별법 타스크포스에다 정권을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네. 정권을 받으면 좀 일이 풀릴까요? 어떻게 아니요.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7월 24일이 세월호 100일이 되는 날이고요. 예.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그때까지는 뭔가 해결책을 내라라고 하시는데 TF에 정권을 줘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TF가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정권을 갖는다 모르지만 가이드라인 하에서 정권을 준 거고요. 이미 김무성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수사권은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TF는 저는 시간 끌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까지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이 TF에 들어가신 분들께 여쭤봐도 전망이 어둡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유병헌 사망이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만일 사망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네. 여야 간의 시각 차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그렇죠. 훨씬 더 그러니까 이 간극이 커지는 거죠. 예. 우리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규명해야 될 진실이 하나 더 생긴 거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규명해야 어떤 진실이니까 예를 들면? 도대체 지금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시민들이 그 음모론에 빠지는 건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병헌이 어떤 도피를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약 돌아가셨다면 죽게 된 것까지 또 하나의 진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나 의혹은 충분히 좀 풀려야죠. 이제 그런 것까지가 규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도피 과정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그 다음에 요 정부 발표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혹은 국내에 있다. 한교안 법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돌아가신 거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꽤 오래 전에 돌아가신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검경은 뭘 하고 정부는 뭘 했나.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전 국민이 음모론에 빠지고 세월호가 이상한 모양으로 덮이는 이런 것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것까지도 진상규명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 이것도 그러면은 사실 검찰 경찰이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여태까지 바보짓 한 거나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왜냐하면 반상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반상회까지 했죠. 예. 그 다음에 군부대를 동원한 겁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걸 대조하면 이게 뭐냐가 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 같은 사람도 의혹이 드는데 국민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거기다 유가족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도 규명을. 단식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원래는 7월 24일까지로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유가족께서 도저히 단식을 하는 걸 두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국회 본청에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식을 시작을 하고 그것을 릴레이로라도 계속 이어갈 테니 그래서 해결이 될 때까지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고 단식을 이어갈 테니 좀 풀어주십사고 부탁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단식은. 근데 유가족께서는 고맙다라고는 하시지만 우리가 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24일까지 예정을 하고 그다음 그때까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단식인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면서 단식도 하셔야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에서는 표창원 심리분석가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 분석해 보겠습니다.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